올해로 만 70세가 된 강씨 할아버지는 친구 고씨 할아버지와 그동안 열심히 공사장에서 일하고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금 넣으러 왔는데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세요? 6천만 원 정도 넣으려고요. 저희 예금도 좋긴 한데 예금보다 이자율이 더 좋은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강씨 할아버지는 그냥 예금 상품에 6천만 원을 넣었지만 친구 고씨 할아버지는 이자율이 높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혹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예금이 아닌 후순위 채권에 전재산 9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와 고씨 할아버지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아 아주 마음이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일을 좀 쉬엄쉬엄 해도 되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씨 할아버지와 고씨 할아버지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저축은행이 갑자기 영업정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놀란 강씨는 은행 앞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울며불며 고성을 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소풍 갈 때 김밥도 못 사주고 도시락에 계란 하나 못 넣어주고 모은 내 피 같은 돈을 그 돈 찾아서 나도 따뜻한 밥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노숙자 행세 하고 싶지 않다. 나이 80 넘어서 나는 이제 뭐 해먹고 살라고. 너희 돈 달라고 하나. 내 돈, 내가 벌어서 맡긴 내 돈을 달란 말이다. 알고 보니 이분은 강씨 할아버지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몇십 년 동안 붕어빵을 팔며 평생 모은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해당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돈을 못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오랜 기간 공사장을 다니며 허리가 안 좋아져 그간 미뤄왔던 디스크 수술 날짜를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씨는 절망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씨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강씨는 그래도 5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 6천만 원을 넣었던 강씨 할아버지는 원금에서 1,000만 원을 잃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긴 했지만 5천만 원이라도 만약 받게 되면 수술도 받을 수 있고 막내 아들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씨 할아버지의 친구 고씨 할아버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고씨가 은행 직원을 믿고 넣은 상품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돈을 못 받는다고요? 할아버지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채권 상품이라 돈을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구 말 듣고 그 상품에 가입했는데 내 돈 돌려줘. 돌려달라고. 강씨 할아버지는 절망한 고씨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편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강씨 할아버지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돌려받기까지는 꼬박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막내 아들은 결혼을 했고 그 시간 동안 막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 시기를 놓쳐서 강씨의 허리 상태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어도 직접 돈을 받기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했기에 강씨 할아버지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씨의 친구 고씨 할아버지는 이날 이후 오전 5시만 되면 눈을 떠 리어카도 없이 맨손으로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를 나서야 했습니다. 강씨 할아버지와 고씨 할아버지는 은행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해 가족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넣었습니다. 만약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긴 했지만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손해를 받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고 씨 할아버지도 이후 돈을 일부 돌려받긴 했지만 원금 손실이 상당했고 강 씨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크게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 할아버지와 고 씨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없이 단순히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내 목숨과도 같은 노후 자금을 넣는다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법을 믿고 예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 아직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약 3억 3천만 원이고 영국은 1억 3천만 원, 일본은 약 1억 원, 중국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최소 1억 원까지는 올려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 당시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의 가치는 상당히 다른데 왜 이 점이 개선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려면 연이자 4%로 계산했을 때 5천만 원을 예금에 넣는 것이 아니라 4,800만 원 정도를 예금에 넣어 놓아야 손해 없이 이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은행의 모든 상품이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도성 예금증서, MMF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 은행 발행 채권, 주택 청약저축 그리고 대부분의 CMA 통장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 직원은 절대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예금 대신 앞서 언급한 것들을 권유한다면 거절하고 그냥 예금으로 넣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이 자본금을 얻기 위해 대규모의 후순위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은행 예금 금리가 연 4% 내외였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후순위 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단순히 연 7에서 8%의 높은 이자율만 보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사실 은행은 그냥 기업입니다. 속된 말로 장사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을 넣은 사람들의 돈을 그냥 은행 금고에다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예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올려서 대출 상품으로 팔고 여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은행은 그대로 고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돈으로 이익을 내는 다양한 곳에 대출 및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예금이나 적금을 넣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무조건 금리, 즉 이자를 높게 주겠다는 은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은 해당 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부실한 기업에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한 기업이 은행에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넣은 예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넣었던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최근에는 어떤 한 은행에서 이자가 높은 적금이 만기됐는데 해지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불과 1년도 안 된 일입니다. 물론 이후에 해결됐지만 그래도 원래 약속했던 시간에 내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앞서 강 씨 할아버지처럼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처럼 보도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간혹 방송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IMF 이전에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서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겠지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복잡한 거 알고 싶지 않고 무조건 이자만 높게 주는 곳을 고르는 것은 내 피 같은 돈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은행은 우리가 예금 혹은 적금 등으로 맡긴 돈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은 이 돈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해 돈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으로 누군가에게 4% 이자를 주면서 돈을 받아온다면 그 돈을 6%의 이자를 얹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은 총 2%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언급했듯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간혹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이 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이 늘어났다는 말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영업정지가 되어 그 은행에 돈을 맡겨놨던 사람들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금자 보호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다음 3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라고 검색 후 들어가 줍니다. 왼쪽에 금융회사를 클릭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자기가 돈을 넣어놓은 곳 혹은 넣어놓을 곳을 클릭해 줍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우리나라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지표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표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이자만 높게 준다고 내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은행이 안전한 은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내 소중한 돈을 아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어려워도 조금씩 공부해 보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 유심히 봐야 할 첫 번째는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후 곱하기 100을 해준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위험한 자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최소 8 이상은 유지해야 안전한 은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과 가까운 숫자를 가진 은행이라면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해야 할 두 번째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은행의 대출 채권 등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이문, 추정 손실로 분류되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 합계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한 자산이 많은 은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상 되면 매우 위험한 은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표에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ROA입니다. ROA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후 곱하기 100을 한 수치를 말합니다. 이는 즉
은행이 자신들이 가진 총자산을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는 이 ROA 지수가 경제 성장률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이보다 높은 ROA를 가진 은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은행이라면 그 은행은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는 워낙 저축은행들이 많아서 다 담을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셔서 내가 예금 넣은 은행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이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우체국 예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우체국에 웬 예금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은 제2금융권에 속하지만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원금과 이자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해 줍니다. 즉 1억을 넣든 2억을 넣든 다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정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자율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은 기본 3.1%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예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00원 이상이고 상품별 특별 우대까지 받으면 연이자 3.5%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우체국 예금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야 했던 수수료를 이제는 면제해주고 우체국 자동화기기로 계좌이체 시 내야 했던 5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도 이제는 면제가 됩니다. 이미 아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직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은행 대신 우체국 예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를 겪고 나서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렸던 것과 같이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2016년도 말에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는 등 최대한 빠르게 대처가 되게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을 겪지 않게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이자 높게 준다는 곳에만 예금을 넣진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혹시나 부실한 은행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서 내가 예금을 넣은 은행의 BIS, 고정이야 여신 비율, ROA 수치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